12월이 됐네요.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하고요. 특히나 미세먼지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8번째 챕터 시민혁명과 국가통일에서 독일의 통일부터 9번째 챕터까지 넘어갈게요.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과 국가통일. 독일의 통일. 1848년 유럽에서 일어났던 혁명이 모두 실패하는 바람에 독일의 자유주의자들도 뿌리를 잃게 되었다. 독일의 민족주의자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희망을 걸고 있었던 프로이센은 어떤 나라인가? 17세기 말과 18세기 사이의 100여 년간 프로이센 왕들은 잘 훈련된 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프로이센 사회에서는 군인, 특히 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특권을 누렸는데 국왕들도 공식적으로 입는 복장으로 항상 군복을 즐겨 입을 정도였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 조직, 군인 정신이 스며들도록 만들었고 국민들은 엄격한 군인의 생활 태도가 몸에 배이도록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이 프로이센 사회를 군대 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든 사람은 융커들이었다. 융커란 북동부 독일 지방의 지주층을 일컫는 말로 그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로서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농민을 다스리고 있었다. 18세기 프로이센은 농업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상업이나 공업은 발전이 안 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인이 되거나 외교관, 장관이 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들 융커는 군대에 있어서 높은 직위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융커는 만약 국왕의 권력이 약해질 경우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온 모든 특권이 무너질 것으로 늘 염려했다. 융커는 프랑스의 혁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왕의 세력이 강하도록 도왔고 국왕은 그 대가로 이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었다. 프로이센은 국왕과 지주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사회 제도로 옛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 비스마르크. 1848년 혁명이 실패하면서 독일을 통일로 이끌어가는 열쇠는 지배층이 주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한 열쇠를 쥔 사람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다. 1815년 융커 집안에서 태어난 비스마르크는 자신의 귀족의 입장이었지만 독일의 통일을 간절하게 바랐다. 비스마르크는 젊은 시절 귀족 출신답게 무려 28차례에 걸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등 거친 성격을 지녔다.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졌고 주위의 친구들과는 달리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자 그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비스마르크는 32세에 프로이센 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정치계에 몸을 담았다. 그는 오직 황제에 의해서만 국민들이 행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국왕의 마음에 들게 되어 36세에 독일 연방의회의 프로이센 대표로 뽑히게 되었다.
당시 연방의회의 각국 대표들은 외교관의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프로이센의 대표가 되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는 7년 동안 대표의 일을 맡았고 그 후에는 러시아 대사가 되는 등 계속 발전했다. 비스마르크는 1861년 다시 프랑스 대사가 되어 유럽의 정치, 외교계에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1862년 그는 마침내 국왕 빌헬름 1세에 의해 수상에 임명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자신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독일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문제라고 믿었다. 독일에게 주어진 문제는 말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철과 피에 의해서 해결된다. 여기에서 철은 곧 쇠로 만든 무기를 뜻하며 무기는 곧 군대의 힘을 의미한다. 피는 전쟁에서 희생되는 사람의 목숨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의 강한 힘과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이것을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철혈 정책이라 부른다. 그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생각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여러 민족이 섞인 제국의 형태를 계속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오스트리아를 포함하는 독일의 통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오스트리아를 빼놓고 나머지 독일의 여러 나라들만으로라도 통일을 이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이른바 소독일주의라 한다.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가 이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판단돼 비밀리에 전쟁을 준비했다. 이 기간 동안 비스마르크는 몇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를 겪기도 했는데 비스마르크는 암살자가 쏜 총의 탄환이 빗나가는 바람에 무사했다. 그는 자신의 철혈 정책이 국내외에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정적들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유리한 구실로 삼았다. 1866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이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놀랍게도 7주 만에 오스트리아가 항복하게 되자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프로이센이 다음에 싸우게 될 나라는 프랑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프랑스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70년 7월 19일 마침내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벌어졌다. 프로이센은 그해 8월 프랑스 군대의 본거지인 메츠를 빼앗고 9월 세당을 다시 점령하면서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붙잡았다. 프랑스를 무너뜨린 프로이센은 이때야 비로소 서부 유럽의 강대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독일의 통일이 전쟁 승리로 이룩되었다는 것이었다. 1871년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여러 나라들 군대의 뜻에 따라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되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비스마르크의 그와 같은 철혈 정책은 독일의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그는 군대의 힘을 키우는 데 바빠 국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많이 샀다. 탄압받는 유대인들. 독일의 민족주의자들은 새로운 유럽을 창조한 사람들이 독일 민족이라는 점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그들은 또 다른 민족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신체적으로나 언어, 풍습 등에 뛰어날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 정신적인 면에도 매우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가 지난날의 전통을 없애거나 그것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다. 나라 안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종차별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그들은 노란 머리카락, 푸른 눈동자, 흰 피부를 가진 게르만족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그 혈통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다른 인종과 섞이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의 휴스턴 스튜어트 챔벌린이었다. 그는 저서 19세기의 기초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정신적인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크고 작음에 직접 관계가 있다. 대르만족은 우수한 신체적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나라든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독일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정신적인 독일 시민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 황제는 아들인 황태자에게 체엠벌린의 글을 자주 읽힐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일의 인종주의자들은 독일 민족의 영원한 적으로 유대 민족을 꼽게 되었다. 19세기 유럽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던 반유대주의의 바람은 유럽인들의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모든 유럽에서 반유대주의의 조직과 정치 단체들은 유대인의 시민권과 재산을 빼앗는 사태로 발전했다. 유대인들은 모두 옳지 않고 나쁜 사람, 돈만 탐하는 더럽고 탐욕에 가득 찬 인종으로 몰아붙였다. 이와 같은 반유대주의 감정은 19세기 민족주의 바람이 거세게 일기 그 이전에도 있었다. 중세에도 유대인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쁜 민족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종교 행사를 치르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어린이들을 유괴해 신체적으로 고통을 준 뒤 피를 빼어 악마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전설이 유럽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다. 1215년 제4회 라테난 공의회는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그들에게 특별한 표지를 옷에 달고 다니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중세 이래로 사회가 어지러울 동안 유대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계속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꺼리게 되었고 그들은 사람들 모두가 혐오하는 직업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 16세기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따로 모여 살도록 특수 지역을 지정받게 되었는데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을 게토라고 불렀다.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존경받는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온 힘을 기울여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하고 기업가, 은행가, 법률가, 의사, 과학자, 교수, 음악가, 신문기자 등의 직업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해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은 무려 5천에서 6천 명에 이르렀다.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의 영향력이 커질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계속 짓눌렀다. 1895년 독일 의회의 반유대주의에 속했던 한 의원은 유대인들은 기생충과 닮았으며 콜레라균과 비슷하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1900년경 독일의 인구 5,062만 명 가운데 1.95%에 불과한 4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독일에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봉사를 한 일도 있었으나 나쁜 인상은 결코 씻을 수가 없었다. 제국주의와 산업혁명.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혁명이 이른바 산업혁명인데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증기기관 등의 발달로 눈부신 생산기술과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온 새로운 변화로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에서부터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가 그 영향력이 퍼지게 되었다. 산업화가 미친 영향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사람들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키기도 했으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주의 시민들은 노동자들과의 갈등 해소를 추구하기도 했다. 19세기 서구인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갔고 유럽의 경제적 팽창은 경제 진출을 거부하는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썼다. 선진 산업국가와 후발 산업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는데 이것은 원료 공급과 제품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였다. 이러한 다툼이 곧 제국주의다. 제국주의는 다른 민족을 제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유럽에는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와 사회에 걸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 거세고 큰 바람이었다. 그 새로운 바람이란 농업 분야에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농업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고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노동력과 자본을 새로운 형태로 묶어 생산량을 몇 갑절 늘려가게 되는 것이었다. 이 변화를 1820년대 프랑스의 평론가들은 산업주의 또는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나라는 영국이었으나 그 영향은 곧 유럽 전체와 미국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산업혁명이란 농업 및 수공업적 생산에서 도시 지역의 공장에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혁명을 통한 기계기술의 발달은 생산량을 크게 발달시켰고 가난과 힘겨운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며 인간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을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프랑스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일기 시작했다. 중부 유럽에서는 1840년대 들어 활기를 띠게 되었고 특히 기계 문명의 발달로 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생산량이 눈부시게 늘어나자 손기술에 의존하던 수공업자들은 이를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수공업자들은 모든 면에서 큰 산업체를 당할 방법이 없었다. 수공업자들은 산업의 발전을 악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이를 방해하는 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동유럽은 19세기 말에 가서야 뒤늦게 산업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 영국은 산업혁명을 맨 먼저 일으킨 나라다.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가 시작하기 이전에 서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16, 17세기 사이에 약 200년간 해외의 식민지와 대륙 간에 이루어진 무역으로 나라의 경제가 튼튼했다. 둘째, 서유럽의 농업은 다른 지역의 농업기술과 달랐다. 셋째,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한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에는 세계의 다른 지역의 영토를 늘리거나 무역의 특권을 얻기 위해 심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넷째, 인구 증가다. 그 당시 정확한 인구 조사를 실시한 나라는 없었지만 1750년 무렵 유럽의 인구는 대강 1억 9천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인구의 증가는 곧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그만큼 많이 갖게 되어 대량으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인구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곧 식량 부족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 식량 부족으로 굶주려서 죽게 되고 인구가 많으면 전염병이 번져서 죽는 사람도 많게 된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차츰 전통적인 농사 방법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들여오게 되면서 옛날의 농사의 형태는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농토를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토지에 얽매여 살던 농민들은 점차 도시로 나가 노동을 하거나 공장에 들어가게 되어 산업사회의 일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이 발달하게 된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 영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웃 대륙은 물론 미국, 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쳤다. 18세기 영국은 프랑스와 대결하면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프랑스는 인구도 영국보다 많았으며 국력도 영국에 결코 뒤지지 않았고 기술도 발달했으며 정부의 역할도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여건이 영국보다 더 컸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지켜왔으며 곳곳의 생산 공장들은 특수한 사람들이 쓰는 사치품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프랑스가 영국보다 산업혁명이 뒤진 데는 그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 관세제도 때문이었는데 관세란 나라와 나라끼리 상품을 사고 파는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다. 프랑스 내에서 여러 지역끼리 세금을 내게 해 무역이 활발하지 못했다. 무역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므로 장사하는 사람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고 지역 간 화폐도 다르고 개선법도 달라 세금을 내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것들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산업혁명을 뒤지게 한 큰 원인이 되었다. 영국은 1707년 스코틀랜드를 영국 영토로 합치면서 이 관세 제도를 없앴다. 프랑스에 비하면 약 100년 앞서 관세를 없앴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무역 활동에 앞섰다.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주긴 했으나 전통적인 농업과 상업을 그대로 고집했기 때문에 산업화의 길이 늦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농업은 옛날의 농사법을 따랐고 대량 생산보다는 필요한 만큼의 생산에 그쳤다. 농사법이 발달하기 어려웠고 농토를 늘리거나 씨앗의 품종을 개량하는 데도 영국에 비해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영국은 석탄과 철광 등 지하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으므로 석탄을 캐내거나 철광석을 운반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프랑스보다 훨씬 발전돼 있었고 이 같은 자원을 실어나르는 데 따른 도로 건설이나 강을 이용하는 기술이 발달되었다. 영국은 공장의 노동력이 풍부한 데 비해 프랑스는 비교적 적었고 그나마 농촌에서 밀려나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 산업화를 돕는 데 이바지했다. 영국은 어느 나라보다 앞서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눈부신 기술 발전. 산업혁명이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술과 기계의 힘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빨리 만드는 과정의 변화를 말한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모든 기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 첫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분야의 조그마한 생각과 그 생각을 통해 방법을 새로 창조하고 고쳐나가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람들은 결코 기술자나 과학자들이 아닌 단순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궁리한 데서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머리에서 산업혁명의 싹은 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털 옷감을 생산했던 영국은 여러 가지 종류의 옷감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됐다. 그러한 발전의 속도는 1760년에서 1785년 사이에 생산량이 10배로 늘어났고 1785년에서 1825년 사이에는 더 높아지는 등 그야말로 눈부신 결과를 나타냈다. 생산량의 놀라운 발전은 생산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733년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얼마 전
존 K란 사람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그의 기술은 옷감을 짜는 데 쓰는 나는 배틀북이었다. 나는 배틀북은 배틀의 북에 움직이는 모양을 따서 붙인 것인데 그것은 아주 조그마하고 단순한 기술이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옷감을 짜는 데 쓰였던 기계를 응용해 나는 배틀북을 발명했다. 배틀북은 집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로 이를 기계에 응용해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 제임스 하그리브스가 1768년에 제니 방적기를 만들어냈다. 제니 방적기는 옷감 짜는 기계다. 이것은 실을 만드는 북 여러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역시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1769년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 그러니까 물의 힘을 이용한 옷감을 짜는 기계가 나왔고 다시 동물의 힘을 이용한 세무얼 크럼프턴의 물 방적기가 1779년에 나타났다. 뮬 방적기. 이러한 발명가들은 대부분 옷감을 짜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의 발명이랑 예전에 사용되는 기계를 응용하는 것이 많았다. 1760년대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이 직물공업에 사용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실을 잣고 옷감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 철강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늦게 발전하긴 했으나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1709년 아브라함 다비가 코크스로 아주 뛰어난 품질의 무쇠를 만들어내 철강산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공장 등 모든 설비에 나무 대신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연료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의 소비량도 늘어나게 됐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석탄을 캐는 광산의 골칫거리인 배수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므로 광부들은 광산의 깊은 땅 밑에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다. 증기기관의 발달로 광산의 생산량도 크게 늘어났다. 18세기 중엽 석탄의 생산량은 연간 6,500만 톤에 달하여 영국의 산업혁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석탄은 열차와 증기선의 중요한 연료로 쓰일 뿐 아니라 철광과 더불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큰 몫을 차지했다. 도로 건설, 운하 개설, 철도의 보급은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했다. 영국은 1840년 세계 최초로 우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누구든지 1페니짜리 우표만 붙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이 무렵 새로운 통신 방법으로 전보가 발명되었는데 전보는 비록 내용을 짧게 적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편지의 수십 배 효과가 있어서 기업가들이 활용했다. 1844년 통신 분야에도 혁명이 일어났다. 미국 볼티모어와 워싱턴 사이에 최초로 오고 간 전보는 7년 후 영국 해협의 바다 밑으로 만든 해저 전선이 놓여지면서 대륙과 영국은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 1866년 미국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에도 해저 전선이 가설돼 두 나라 역시 거리가 무척 가까워지게 되었다. 산업사회의 변화. 산업사회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가 발전해야 한다. 18세기 중엽 이래 농업은 농기구의 발달, 더 좋은 씨앗의 개량, 효과적인 농업 경영 등으로 큰 발전을 거듭했다. 주로 생산되었던 생산품들은 곡식과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채소와 우유 등 유제품들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앞장선 분야는 옷감을 만드는 직물공업이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생산 공장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큰 발전이 뒤따랐다. 농업과 직물공업이 산업화의 바람을 일으킨 기초적인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분야를 위한 자본의 형태도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갔고 사람들의 생각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럽의 사회는 집안이나 친척 등 혈통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것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산업화 시대가 되자 이전과는 달리 토지의 소유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재산을 토지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사회적 권력 또한 소유한 토지의 규모에서 비롯되지 않게 되고 집안이나 가족끼리의 혈통 관계도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다. 산업화 이전에는 가문이나 마을이 개인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때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었으나 가문이나 마을은 개인이 질병을 앓거나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함께 걱정하고 도와주기도 했다. 산업화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모든 책임과 성공이 오직 개인의 어깨에 달려있는 세상이 됐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모두가 다 잘 살고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가난한 계층도 있었다.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가난의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에는 불충분한 상태였다. 1800년 이전 유럽의 인구 가운데 도시에 사는 인구는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당시 도시의 인구가 10만이 넘는 곳은 유럽 전체에서 모두 45개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인의 도시에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20세기 들어와서는 도시가 점점 늘어나고 커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농촌 인구는 도시 인구보다 적어지고 말았다. 그중 영국의 산업도시들은 19세기 동안 아무런 계획 없이 커지고 늘어나 대책이 매우 필요했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따른 도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영국은 무턱대고 도시만 커졌고 인구만 마구 늘어나 도시 생활에 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보건, 위생, 전기, 가로 등도 제대로 없었으며 주택 부족, 비좁은 도로, 교통 혼잡,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되어 도시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도시의 이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범죄가 들끓었다. 전염병도 끊일 날이 없었다. 도시의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며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으나 영국 정부는 산업 발전만 잘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점점 공장이 늘어나고 농촌을 떠난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으나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었다. 새로운 기술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기계가 눈부시게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공장 건설에 반대했다. 기계가 발달된 공장은 사람을 적게 고용했고 규모가 작은 공장은 큰 공장과의 생산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을 농촌에 두고 혼자 도시에 나와 일했고 도시 생활을 하기에도 무척 힘들었다. 하루에 15시간 기계처럼 일해야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었다. 농촌에 살 때보다 오히려 물가도 비싸고 쉴 틈도 없어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오직 일할 수 있는 육체적 힘밖에 없었다. 산업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서서히 도시 생활에 뿌리를 내렸다. 어린이 보호법의 제정.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 사람들은 산업화로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화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그런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가난에 허덕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고 믿는 데서 비롯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노동자 자신들이 노동조합이나 정치단체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지식인들은 결정하지 못했다. 자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도울 경우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경제 질서를 흐트릴 염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도주의자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는 부녀자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연약한 이들이 긴 시간 일하고 적은 대가를 받으며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마침내 1802년과 1819년에 어린이 보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형식만 갖추었지 실제로 내용은 별로 없었다. 그나마 노동자들은 어린이 보호법을 반대했다. 어린이들이 돈을 벌어 집안 생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어른 노동자들은 집안의 수입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했고 자기 식구들의 직업과 일터를 빼앗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1824년 어린이와 부녀자의 광산 노동이 금지되었고 이 보호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보호법은 힘이 많이 드는 광산업 분야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도 널리 실시됐다. 어린이 보호법에는 그 뒤에 의무 교육제가 포함되면서 법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무였으므로 어린이들은 10시간 이상의 노동은 할 수가 없었다. 의무 교육제도가 실시되면서 공장의 주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주었던 값싼 월급으로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어린이들은 의무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문자를 익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를 거두는데 큰 몫을 하게 됐다. 산업혁명이 남긴 것들.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농업, 산업, 노동, 기술 등 사회 전체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에게도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정치적 권리가 주어졌고 상당한 사회적 특권도 갖게 되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갖게 되었으나 노동자 계층이 지배권을 쥔 것은 아니었다. 과거와는 달리 지배층은 산업혁명을 통해 노동자 권리와 이익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배층들이 노동자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노동자는 열심히 자기 세력을 키워갔고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에도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었다. 산업화의 물결은 또 과거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적 또는 혈통에 의해 묶여있던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 성직자와 마을 단위의 공동체 역할이 크게 줄었고 가족 단위에서도 개인의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 모든 개인은 오직 개인으로서 살아가게 됐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동떨어져 살게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민족, 계급, 남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바뀌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산업화의 성공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경쟁을 벌였으며 국가 간의 적대감이 이루어져 마침내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린이와 부녀자의 광산 노동에서 잠시 흥분했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어떤 인생은 진짜로 변한다입니다.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조건. 두 번째는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어떠한 경우에는 운명을 바꾸는 것도 운명일 수 있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6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61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